법은 OS 이제 두 개의 주제를 공부하는데, 첫째 이제 행정법이라는 단어로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주제가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이렇게 되는데, 행정법의 의의는 별로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 행정법이란 어떤 법을 행정법이라고 하느냐 이거잖아. 근데 그냥 가볍게 보니까 행정법에 의해서 뭐라고 썼어? 첫째 줄에 행정법이란 이렇게 써놨어. 읽어만 봅시다.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이렇게 써놨지. 이거 시험에 잘 안 내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이제 키포인트를 추출하면, 첫째 행정법이라면 행정에 관한 법이다. 국가자금의 행정에 관한 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국내법이고 공법에 해당하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행정, 국내, 공법.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 단어를 한번 알아보자. 법을 나눌 때 국내법, 국제법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 우리가 짐작컨대 국제법은 뭐 국가하고 국가 사이에, 국가하고 뭐 유엔 같은 국제 기구 사이에 이렇게 적용되는 법이 국제법이겠지. 뭐 조약 같은 거. 근데 원칙적으로 행정법은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이다. 한 국가가 국내에 적용하는 법, 국내법을 말한다. 그리고 공법이다. 이게 공익할 때 공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법을 나눌 때 국가의 모든 법을 이렇게 이제 두 계열로 쪼개 나눠요. 이제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 개인 사자를 써서 사법 계열에 속하는 법. 응?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한글로 사법 이렇게 써도 그게 이제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국가 활동을 입법, 행정, 사법할 때 그 사자는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사법을이라고 쓰는데, 한자로는 이제 이런 사자를 쓰는 사법. 응? 요거는 입법, 사법, 행정할 때 쓰는 그 사자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단어는 개인 사자를 쓰는 이 사법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이건 그냥 설명이야. 그래서 여기서 쓰는 사자는 한자로 표시해놨나? 그 동그라미 2번에 두시면 개인 사자 쓰는 사법 얘기하지. 그렇게 이제 쓰이는데, 어쨌든 그 행정에 관한 법, 그 중에서도 국내법 그리고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을 말한다. 그리고 공법은 헌법, 행정법 이런 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응? 네,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두 가지가 얘기돼 있지. 국제법 중에는 이제 국내 행정에 적용되는 조약 같은 것도 있거든. 그런 것도 예외적으로 행정법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아까 뭐 그 민법 같은 거 행정 활동을 할 때 민법에 정한 방식으로 계약 맺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랬지. 근데 그럴 때 적용되는 민법 같은 거는 행정법에 포함을 안 시킨다. 응? 뭐 그런 얘기 있어.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헌법과의 관계가 있어, 그죠? 응? 이제 넓게 말하면 헌법에도 행정에 관한 이 규정들이 있고, 헌법의 어떤 기본 원칙으로 이제 또 선언되어 있는 것도 있고, 헌법 해석상 헌법은 어때? 모든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활동에 다 적용되는 법이야. 응? 그렇기 보니까 이제 헌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응? 뭐 이런 거 규정도 있어요. 응? 그래서 헌법의 일부는 또 행정에 관한 법으로 포함이 돼요. 넓게는. 하지만 이제 헌법이 가장 효력이 높은 법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행정법은 중심이 되는 게 행정에 관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중심이 돼요. 이제 그런 관계에서 보면 여기 이제 뭐 설명이 있는데, 일본의 헌법과 행정법은 모두 국내 공법에 속하는 법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헌법이 국가 활동에 최상위의 효력을 갖는 법이다. 뭐 그런 얘기 쓴 거예요. 응? 읽고 지나가고, 이때 동그라미 뭐 요거는 밑줄 치자. 독일의 학자 프리츠 베르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대?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이런 표현을 했대. 응? 지금 얘기하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응? 그러니까 헌법의 어떤 기본 이념, 원리, 추구하는 원칙 이런 거를 이제 법률로, 행정에 관한 법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행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읽고만 지나갑시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가끔 시험 물어봤던 게 행정법의 특성 중에 있어요. 응? 우선 행정법의 특성을 크게 형식 면에서, 그 다음에 내용이나 성질 면에서
다른 법들하고 좀 예를 들면 다른 법으로 뭐 민법이나 응? 뭐또 형법이나 뭐 이런 다른 법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조금 특성이 몇 개 있다. 첫 번째 형식면의 특성이 뭐가 나왔냐면 1번 꼭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성문성. 예, 문장으로 우리가 법을 또 나눌 때 성문법, 불문법 또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자말로 부르면 성문은 이제 법조문이 문장으로 몇 조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성문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와 반대 개념으로 불문법은 문장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법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법원의 판결을 법으로 본다든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행을 법으로 본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것도 묶어서 불문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는 무슨 법, 어느 쪽 법을 원칙으로 안 되는 거야? 성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 응? 왜 그렇대? 이게 행정을 하는데 국민한테 뭔가 이제 뭐 불이익도 주고 하는데 법을 집행해서 이거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문장으로 된 법으로 정해놔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예측을 하고 자기가 이걸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나온다. 다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법과 관련된 생활에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는 보통 시험 문제 때 뭐 나오면 행정은 성문의 법을 원칙으로 삼는다. 뭐 이런 정도 짐작 가능하죠. 그런데 행정에 관한 법의 특성 중에 하나가 법의 형식이 다양하게 돼 있다는. 행정에 관한 법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국회가 만든 법률도 있고 또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도 있고 각 부처의 장관이 만든 부령이라고 치면 장관이 만든 법도 있고 또 각 인천광역시 뭐 경기도 또 인천광역시 안에 남구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네 구역 내 적용되는 또 하위법도 만들어요. 우리 조례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거 다 우리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행정에 관한 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많다. 그런데 하나 꼭 지켜요. 두째 줄. 법 형식의 다양성에서 두째 줄. 뭐 몇을 치냐? 행정에 관한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 다른 법과 달리 뭐로 안 돼 있다고? 단일한 법전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게 이제 시험에 예전에 물어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법으로 뭐 민법 그러면 민법이라는 딱 법 이름이 민법이야. 딱 민법이라는 법 이름 하에 제 1조부터 해서 쫙 수백 개, 수십 개 조항이 쫙 해서 하나의 단일한 법으로 돼 있어. 형법도 마찬가지. 그러면 행정법이라는 딱 이런 제목 하에 이런 법 이름 하에 행정에 관한 사항 다 통일 하나의 법으로 정해. 아니야. 그게 다른 거야.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무수한 법들의 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도 행정에 관한 법, 국가공무원법도 행정에 관한 법. 거기다 또 국민들한테 무슨 영업 허가내주고 술집 영업 허가내주고 정한 식품위생법, 뭐 국민에게 세금 부과하는 무슨 세금 관련 법 엄청나게 많아. 행정에 관한 법들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 엄청 많고 또 세부사항 또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든 법도 엄청 많고 지역 지방 단위로 가면 뭐 인천광역시 조례 해가지고 뭐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행정에 관한 조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법도 무수히 많고 단일한 이 법전으로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단일 법전으로 안 돼 있는 게 다른 법들하고 좀 다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줄에 하지만 그 무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법 그러면 그러한 무수한 행정에 관한 법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라고 칭하는 거야. 근데 그 무수한 다양한 법들에는 공통적인 어떤 특성과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자, 하여튼 중요한 거 단일 법전 형태로 안 돼 있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성질이나 내용에 있어서 특성. 자, 1번에 행정 주체의 우월성 그랬지? 행정 주체는 일단 국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국민한테 법을 집행해서 너 영업하지 마, 뭐 이런 것처럼 우월적 지위에서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행정법이.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월적 지위가 보장돼. 예? 근데 이 행정주체의 우월성이 내용은 이런 그냥 지금 눈으로 읽어보면 쉬워. 근데 포인트가 하나 있어. 자, 말하자면 국가는 원래부터 당연하게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갖는 존재일까 하는 거지. 원래부터 본래부터 당연하게 국가는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 응? 국가도 법에서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 뭔가 법 집행에서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으면 국가도 개인하고 동급이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행정주체의 우월성의 포인트 하나, 셋째 줄 읽어보자. 뭐라 했어요? 이런 행정주체, 즉 국가가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주체인 국가에게 선언적으로, 즉 선언적으로는 거죠. 본래부터 당연하게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지. 본래부터 당연하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줄, 뭘 위해서 인정하는 거야? 응? 그렇지. 말하자면 행정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 법으로다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인정되는 거다 이거지. 응? 그래서 법에 의해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법이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뭐 세무서장한테 법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해놓으면 국가 세무서장이 우월적 힘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월성은 국가의 우월성은 뭐에 인정된다고? 법에 의해 인정된 거다. 마지막 줄에 그걸 써놨지? 그거 하나 포인트. 그 다음에 뭐 공익우선성, 그 다음에 집단성, 평등성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거 기술성, 수단성이라는 표현 나오지? 이거는 뭘 뜻하냐? 거기 써 있는 대로 행정에 관한 법 규정들을 보면 어떤 바람직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구체적인 수단 방법을 주로 써놨다는 거지. 규정을 해놨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설명이 나오고 그런 결과 수단 기술성.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상대적으로 정치적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이게 포인트야. 응?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은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는 거야. 응? 어떤 어떤 테크닉, 수단, 방법, 절차 이런 걸 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정치적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데 요 행정법이라는 게 이런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낸 독일 학자의 표현이 있어. 뭐라고 써놨냐면 오토마이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뭐라고 했대?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 안 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법 만들어놔도 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개정 거기에 맞춰 개정도 되고 변하긴 하는데 이 절대 안 변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리다. 왜 그러냐? 뭐하고 비교해서? 헌법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이제 만약에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잡아. 그럼 뭐부터 할까? 헌법부터 바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부터 바꿔. 그러니까 원래 헌법은 상대적으로 헌법 속에는 뭐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뭐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정부 부처는 뭐 법원에서 뭘 하도록 할 건가, 뭐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뭐 여러 가지 국가의 권력기구 이런 걸 헌법에다 정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헌법은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적인 성격, 그다음에 정치적인 성격이 많아서 어떤 커다란 정치 변동이 있게 되면 헌법이 바뀌는데 아무리 커다란 정치 변동이 일어나도 혁명이 일어나도 헌법부터 바꿔놓고 나중에 가서 천천히 행정에 관한 법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급하게 정치 변동에 민감하게 행정법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응? 그래서 그 헌법은 오토마이어라는 헌법 변화도 행정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의 강조점은 행정법은 뭐래요? 이 비정치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기술 테크닉적이고 수단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비정치성을 강조한 거야. 이 정도. 그다음에 5항은 획일성 강행성.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하고 주로 많이 비교했냐면 민법 같은 거 하고 비교했는데
원래 민법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민법 잘 몰라도 우리 대원칙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응?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중고품을 판다 아니면 응? 돈을 빌려준다 어떻게 할 수 있어? 문서로 계약서 쓸 수도 있고 말로 다 갈 수도 있고 응? 민법의 대원칙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합의한 걸 최우선으로 칩니다. 민법 필요도 없어요. 원래 개인들이 합의해서 하는 거야. 다만 민법이 어느 때 필요할까? 싸움 났을 때. 지네들끼리 계약 맺고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싸움이 났어. 분쟁이 나. 그러면 이제 양쪽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명확치가 않다. 그럴 때는 이제 민법에 따라서 뭔가 재판을 하고 하지. 우리가 먼저 민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행정법은 어때요? 공무원, 이거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법 규정 찾아봐야 돼. 법 규정에 하라고 돼 있는 대로 해야 돼. 응? 국민들도 허가받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이 어떻게 허가 요건을 정해놨고 받는지 규정된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행정법은 개인들이나 국가기관인 공무원이 뭘 할 때 다 보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행정법은 모든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다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따라야 될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획일성, 강행성 별건 없어요. 읽어보면 알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셋째 줄에 이런 얘기했지. 반면에 사법 대표적인 게 민법인데 민법은 사적 자치원칙이라는 게 지배해요. 그게 조그맣게 말해도 법의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자유롭게 합의 맺는 거야. 응? 그죠? 누가 강요, 협박받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계약을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자유에 맡기는 겁니다. 응?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야. 읽고 지나가세요. 그다음에 재량성, 행위규범성도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거고. 응?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나왔다 그러면 6번을 유의, 6번을 유의, 명령규범성, 그죠? 또는 단속규범성 이렇게 이 뜻을 이해하자. 자, 이거 보자. 자, 법에 행정행하는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 허가받고 술 판매 영업을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이 술 판매 영업을 하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허가받고 술 팔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누가 위반을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손님하고 술 파는 계약을 맺었어. 술 판매 계약. 응? 우리가 술집 가서 술 먹고 이거 다 계약 맺고 하는 거야. 계약이야. 나는 먹었으니까 대가를 줘야 되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무허가로 술 판 거 이거 무효일까 아닐까? 무효로 할까 아닐까? 응? 이거 무효로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계약 없었던 걸로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나 술 먹은 거 뱉어내? 그리고 돈 다시 되돌려 받아? 그런 거 아니지. 응? 이거 무효로 하지 않아. 이거 행정법 위반하고 거래계약 맺었어도 그대로 효력은 인정. 유효로 인정. 단 법을 위반하고 했다 그래서 업주 처벌. 그러니까 자, 이게 주로 행정행하는 법은 이게 명령 규정이라는 게 법 규정이 이제 두 종류로 나눠져요. 법 규정에서 이 법대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 따르라 했는데 법에 위반하면 위반한 행위 아무리 해봐야 아무 효력 인정 안 해. 이런 취지의 규정이라면 그런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 효력 규정 또는 능력 규정이란 말을 써. 반면에 명령 규정이란 말을 썼잖아. 이거는 뭐야? 명령 규정 또는 단속 규정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는 법을 지키고 해라 했는데 위반하고 했어도 효력은 인정해 준다. 다만 단속하기 위한 거야. 위반행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 있지? 이런 규정을 단속 규정, 명령 규정이라 그래. 응?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첫째 줄 행정법 규정은 주로 어떤 규정이 많다고? 응? 그거. 행정법 규정은 주로 어떤 규정이 많아? 명령 규정 위주로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법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이 아까 뭐 허가받지 않고 술 팔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효력 자체는 인정해줘. 응? 담지, 뭐 강제, 그러니까 이제 처벌 대상이 되거나 뭐 강제 집행 이런 게 하여튼 무효되는 게 아니야 원칙이. 물론 뭐 법에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르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한은 처벌 대상으로 할 뿐 효력은 유효야. 요거. 그럼 그 밑에 이제 판례 알아보기 해가지고 사례 두 사례를 얘기했지만 별로 시험에 안 쓰여. 응? 그러니까 한번 분석만 해보면 예를 들어 1번을 보니까 자 외국환 관리법 이렇게 써 있지. 지금은 이제 이런 명칭은 아니고 명칭은 바꿔서 지금 아마 외환 관리법 이렇게 부를 거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행정법이 있는데 외국환 관리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했대. 그래도 어떻게 된대요? 응? 두 번째 줄, 응?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써놨잖아, 그죠? 곧바로 법 규정 위반했다고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조금 오늘날로 바꾸면 여러분들 이런 건 알 거 아니야. 외환관리법 이런 데 보면 외국에 있는 뭐 자기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보내지 뭐 달러로 바꿔갖고 보내잖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한도액이 제한이 있잖아. 이런 거 들어봤지? 얼마 이상 한 번에 뭐 다 못 보낸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위반하고 또 뭐 이렇게 몰래 숨겨가지고, 응? 그치? 가방에 몰래 달러를 숨겨가지고 뭔가 외국 돈을 숨겨서 뭐 나간다든지 들어온다든지 이거 적발되면 처벌은 되지만, 그죠? 그걸 설령 갖고 나갔다가 나중에 적발돼도 처벌은 되지만 그거 뭐 그 돈을 송금하는 게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응? 그다음에 그 밑에 거 보니까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이제 법이 나오잖아. 이 행정에 관한 주택건설 촉진법에 위반되게. 그러니까 계약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뭐래? 그 민법적인 효력,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되는 건 아니다. 효력은 인정.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각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한단 말이야.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요새 보면 분양받으면 뭐 청약 가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요건에 해당되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선권이 있고, 그죠? 거기 그 사람들하고 이제 분양 계약 맺으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건설업체 그 분양업체가 그 법이 정한 요건에 안 맞는 자한테 계약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법 위반 행위를 했지만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그 업체만 처벌되는 것뿐이지. 이런 논리야. 응?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 시험에 잘 안 나와.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시험에 주로 그래도 조금 빈도가 높았던 건 통칭에 관한 부분이었어. 응?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간단하게 잘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그러한 다른 법들하고 좀 다른 어떤 특성을 갖는 이런 행정법이 어떻게 성립 발달되어 왔는가 하는 거야. 아주 가볍게 공부합니다. 행정법이 성립 발달되는 과정을 검토할 때는 이제 셋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대륙법계 국가, 영국, 미국적 영미법계 국가, 우리나라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하나만 체크하면 돼. 이 국가의 행정 활동에 적용되는 어떤 특별한 법으로서의 행정법은 대륙법계 국가, 소위 독일, 프랑스 쪽을 유럽 대륙 쪽을 대륙법계 국가라고 그래. 응?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가 전 세계의 법 제도는 양대 산맥이 있어. 영국에서 비롯된 영국, 미국식 법 제도를 따르는 국가. 독일, 프랑스식 법 제도를 따르는 국가. 이렇게 해서 양분돼 있어요. 응?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따를 것 같아? 응?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쪽. 응?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쪽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적어도 법은 대륙법계 쪽이에요. 응? 자, 어쨌든
그래서 독일, 프랑스 쪽에서 국가의 행정 활동에는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하고는 좀 다른 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일찍부터 발달시켰대. 응?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 그러면 이제 어딘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대륙법계 국가인에서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먼저 성립 발달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두 가지로 제시한다. 응? 성립 발달 원인은 첫째, 법치주의 사상. 응? 소위 말하면 모든 국가의 활동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상이 확립된 거야. 응? 근데 이것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 아주 옛날에는 그냥 왕이 지멋대로 통치했지.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 소위 그때 프랑스 혁명 이후를 근대 국가라고 시기라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뭐 왕이라 할지라도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세금 맘대로 얻으면 안 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 정해놓으면 그 법률에 따라 생긴 거고 또 국민 막 뭐 기분 나쁘게 했다고 왕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잡아다 처형하고 응? 이랬잖아 옛날에. 그래서 안 된다. 법에다가 소위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서 뭐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고 그 죄를 지면 어떤 벌을 받는지 딱 법에 명확히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죄형 법정주의 이런 원칙이 생겨나고 해서 그게 법치국가야. 응? 그래서 법치국가 사상이 확립됐어. 응? 이게 일단 기본 바탕이야.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발달하게 된 걸 만족 다 설명을 못해. 왜 그러냐 알아? 그러면 국가의 행정 활동도 법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고 있었던 민법 있지 않냐? 그럼 민법 따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민법은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 적용될 법이고 국가하고 개인 사이는 평등하지 않은 관계가 있단 말이야.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뭐 하지 마라, 해라 명령하고 안 들으면 막 강제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는 민법이 적용될 수가 없지 않냐. 그럼 아까 말한 행정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행정 문제는 개인들 간에 있던 어떤 문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나면 분쟁이 나면 또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로 재판하는 절차가 또 따로 있어야 된다. 개인들 싸움 재판하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하고는 좀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난 거지.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동그라미 2번 뭐야? 행정제도의 발달이라는 거야. 응? 근데 이게 참 용어가 익숙지 않지. 행정제도의 발달. 근데 행정제도라는 게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거래. 하나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 정도는 민법하고 달리 이런 행정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응? 행정에 관한 특수한 법이 행정에 관한 특수한 법의 필요성을 인정. 두 번째는 그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재판제도. 응? 행정재판제도가 따로 있어야 된다. 개인들 사이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주는 재판 절차 말고. 응?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째 줄 행정에 관한 특수한 법적 규율, 행정에 관한 특수한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줄 행정을 둘러싼 분쟁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제도. 이런 두 가지 요소 있지. 요게 이제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거기서 이제 행정에 관한 특별한 판결도 내리고 하면서 그 판결들이 축적되고 어떤 행정의 특성이 이제 모아짐으로써 그런 걸 고려해서 나중에 특별한 행정에 관한 법들이 제정되게 됐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성립 발달 과정. 독일과 프랑스를 조금 나눠보자. 왜 나눠보냐면 지금이야 비슷해졌지만 초창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먼저 발달이 되는데 프랑스 하면 두 개 단어. 첫째 줄 국참사원의 판례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국참사원이라는 건 번역한 거고 꽁세유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 말한 이거 개인들 사이의 어떤 사건, 민사소송 사건 재판하는 재판소가 아니야. 행정에 관한 사건만 재판하는 별도의 재판소야. 여기서 이제 행정에 관한 어떤 소송이 들어오면 여기서 어떤 행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응? 이 판결이 축적되면서 이제 처음부터 몇 조 만든 게 아니라 조문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판결 위주로 이제 나중에 나오다가 그게 판결에서 나온 논리를 어떤 특성 이런 거 지적한 거를 법으로 이제 명문화해 놓은 거지 나중에. 그래서 점사원의 판례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이른바 공영무, 공영무 또는 공공영무라고 합니다. 번역을 하기를 공영무 또는 공공영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발달.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쪽에서는 소위 공공영무에 해당하는 국가의 활동은 다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작용이고, 그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공공영무에 해당하는 국가의 활동은 다 어디로 재판 가야 돼? 행정재판소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거는 응? 이런 인식이 발달한 거지. 응? 그 공공영무, 공영무란 거는 하여튼 쉽게 말하면 공적인 임무를, 공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다 공공영무라고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 그것이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공권력 행사하는 활동이든 국민과 비권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든 안 따지고 다 공공영무에 해당하는 건 다 행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행정재판소에서 재판을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탕으로 깔려서 이제 발전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하고 대비하면 독일은 무슨 단어? 첫째 줄 자, 국가 권위주의 사상. 응? 국가 권위주의 사상의 기초. 둘째 줄 끝에 공권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 단어. 응? 이 초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유럽의 이제 뭐 선진국이지만 이 초창기는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후진 국가였어요. 응? 18세기 막 이런 때 18세기 19세기는 다른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막 이제 그 군주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깨가지고 막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막 뒤집어 엎고 막 법치주의 막 이렇게 하는데, 독일은 농업 위주의 국가였고 산업혁명도 안 일어났어요. 뒤늦게 딱 뒤따라가고 후진적이었어요. 농업 위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인식이 뭐냐면 국가의 개인들이 엄청 의존하고 국가가 우월적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걸 당연시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 나라였어. 응? 국가를 굉장히 권위적이고 우월적인 존재로 당연하게 보는 어떤 그런 인식이 이제 국가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하게 국가 권위주의 사상. 근데 옆에 다른 나라들 어떻게 돼? 옆에 프랑스니 영국이니 다 막 시민혁명 일어나가지고 다 뭐 왕의 권력 행사도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세금 매겨야 되고 뭐 국민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법치주의가 돼가고 있어. 근데 독일에서 왕이 볼 때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거 더 이상 이거 차단할 수가 없어. 적어도 그 흐름은 따라가는 척이라고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시민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국왕이 주도해서 비스름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우리도 법치주의 한다. 응?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하겠어? 국민들의 자유 권리 보호. 원래 법치주의 하자는 건 군주의 권력, 국가의 권력이 함부로 행사해 내 가지고 국민의 자유 권리 막 침해하는 걸 방지하자는 데 목적인데, 여기는 주목적은 그게 아니야. 군주가 그나마 이제 막 혁명 일어나서 자기 권력 뺏길 수 있잖아. 그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 모방해서 갖다 놓는 거야. 대신에 국가 이제 법으로다가 국가가 우월적 힘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 정해놓고 그걸 강조하는 거야. 우리 법에 따라 이렇게 명령 강제하지 않냐. 우리도 법치주의 잘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 응? 네. 그래서 조금 그 이제 도입 배경이 좀 달라요. 어쨌든 국가 권위주의 사상 기초. 그래서 이제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때는 법에 따라 하도록 하겠다. 뭐 적어도 그 정도만, 응? 좁게 이렇게 본 거죠. 권력 중심으로. 물론 이제 독일 얘기 마지막 간단히 써놨지만 독일이 어쨌든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일본은 요새 또 많이 약화됐지만 독일하고 일본의 공통점이 뭐지? 세계 대전을 일으킨 국가들이야. 이제 전쟁. 응? 그래서 독일 2차 대전 일으켰고, 그죠? 일본도.
다 국민의 국가의 문화 성격이 국가 권위주의죠. 국가가 뭔가 뭐라 그러면 백성들 말하 국민들은 국가의 명령에 당연히 따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응? 뭐 당연히 생각해. 그러니까 막 국민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자 그러면 다 따라가잖아, 응?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일본도 비슷한 문화였고 요새 한번 이제 일본 많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그죠. 그래서 2차 대전에서 쫄딱 패망하고 오늘날의 이제 민주주의 국가, 제대로 된 법치국가로 바꿨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도. 자, 특징. 이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은 그 나라에 있는 법을 공법 계열의 법과 사법 계열의 법으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공법, 사법, 이원주의. 응? 그래서 이거 나누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공법 계열의 법, 행정법을 예를 들면 행정법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고 행정법이 적용되는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행정재판소에서 해야 돼. 해결하고 사법하면 민법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따로 있다. 그건 개인들 사이 또는 대등한 자들 사이의 어떤 문제 여기에만 민법이 적용되고 그 민법과 관련돼서 뭔가 법적인 소송 다툼이 벌어지면 그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다.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도 다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공법 사법 구별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야? 행정소송 사건만 그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로 재판하는 재판소를 따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택한 거야. 반면에 영국, 미국 쪽은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먼저 영국, 미국 쪽은 이제 모든 자는 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하다못해 국가도 한 사람의 개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존재도 개인과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미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 그 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래야 법 앞에 평등이다. 이런 사상이 되게 강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저거 해서 이거는 뭐 시험에 쓰는 건 아닌데 첫째 줄에 보면 이제 커먼 로우라 그래서 보통법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커먼 로우라는 게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쪽은 원래 몇 조 이게 성문의 법을 만드는 출발하지 않았어요. 이쪽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지. 법원이 어떤 사건 소송 들어오면 무슨 논리를 적용해서 판결을 해.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축적되면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원칙 같은 게 이제 판결에 나타난다면 그런 판결에 나타났던 합리적인 기준, 원칙을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커먼 로우. 응? 커먼이 뭐 보통의 상식의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어떤 공통된 법이다라는 거죠. 이게 판례법을 지칭하는 거야. 판례 법원의 판결을. 어쨌든 읽고 보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어쩌고 해서 거기 셋째 줄 한번 보죠. 법 앞에 평등이 강조됐습니다. 법 앞에 평등. 이게 이제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국가도 그러니까 국가든 개인이든 누구나 다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평등한 거다 이 생각을 보는 것이.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 엄청 강조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뭐였대? 19세기 말까지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을 만들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야. 왜? 이미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 그 법을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지. 뭔가 왜 특별한 법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결론 마지막 줄에 밑줄 뭐야? 19세기 말까지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죠. 결론은. 응? 그러나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가면 이제 쭉 읽어가자. 19세기 말 되면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어. 예전에 못 보던. 근데 이런 사회 문제들을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시민들이 뭐야?
국가한테 해결하라고 막 요구를 해. 그 국가가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서 무슨 위원회 뭐 국가가 무슨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요. 소위 행정위원회를 만들어. 그러면 행정위원회를 만들면서 법으로다가 이런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 권한 행사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걸 이제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못 보던 법이야. 개인들 사이에 뭐 이렇게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과는 다르게 그런 다른 특성을 가진 법들이 생겨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2번에서 키워드 첫째 줄 그 행정위원회 키워드가 행정위원회야. 응? 19세기 말에 이렇게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설치한 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셋째 줄 뭐야? 이제 그동안에 못 보던 성격의 법이 만들어진 거야. 응? 그래서 뒤늦게 20세기 이후에 특히 이제 20세기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응? 그래서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막 그 미국은 저 루즈벨트 대통령 나오고 이른바 뉴딜 정책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여요. 막 사회 경제에 막 개입하죠. 이거 다 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그 전까지는 국가 경제에 개입 안 해. 소위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유방임주의, 사회와 개인이 다 맡겨놓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혁명 일어나고 다 해고 발전이 됐는데 이제 생겨난 그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응?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경제 대공황 빠지고 하니까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응? 사회 경제에 개입을 해서 뭔가 응? 저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생겨난 거냐. 그때부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특수한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영미법계에서는 19세기 법 앞에 평등이 강조되다 보니까 국가도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과 똑같은 적용을 받으면 되지 특별한 법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19세기 말에 행정법 성립 발달이 안 됐는데, 응? 20세기 이후에 행정위원회 설치와 더불어서 특별한 법인 행정법이 비로소 늦게 발달하게 됐다. 특징은 1번 이 영미법계는 자기 나라에는 법을 뭐 공법 계열의 법인이 사법 계열의 법인이 이거 구분 없어요. 응? 그건 대륙법계 쪽이야. 응? 그냥 법이 다 공법 계열, 사법 계열 딱 본 나라고 각각에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고 분쟁 해결 절차, 소송 절차 다르게 한다. 이거 없어요. 첫 번째 공법, 사법 구별 안 한다. 다만 이제 그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은 만들었죠.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공법, 사법 구별은 안 한다. 하지만 첫째 끝에 행정에 관한 그 특별한 법 만들어 놓고 있어. 행정에 있어서의 그 특성,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한다. 다만 이제 프랑스, 독일 쪽은 행정에 관한 법들은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이다. 이러지만 여기는 영미법계는 그런 구분이 없잖아. 다만 행정에 관한 특별하게 정해놓은 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행정 개인들하고 사이에 국가가 행정을 할 때 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법이 있으면 이게 특수한 법이니까 우선 적용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개인들 사이에는 민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별한 법 정도로 인식을 하지. 뭐 공법 이런 인식이 없어요. 네. 자 어쨌든 공사법 구별 부인 행정 그렇지만 행정법의 특성은 인정을 한다. 오늘날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영국이나 미국 쪽은 행정소송 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재판소가 없어요. 일반 개인들 민사소송 재판하는 일반 법원이 행정소송 사건도 같이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동그라미 2번.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관할한다. 응?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특히 영국 미국 쪽은 행정에 관한 법을 만들어도 뭐 많이 규정이냐면 절차법 중심. 이게 중요해요. 이게 또 법을 나눌 때 절차법, 실체법 이런 구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실체법은 내용을 정해놓은 법이고 절차법은 말 그대로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지. 그러니까 이건 비유니까 여러분 설명 들어봐봐. 이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다 아는 법으로 형법이 있지, 형사소송법이라고 있지. 그러면 둘의 관계는 어떤 거야? 형법은 뭐 정해놨겠어? 자, 누가 무슨 행위를 하면 어떤 벌을 준다, 이거 정해놓은 거야. 살인을 저지르면 뭐, 응? 뭐 사형, 무기징역, 뭐 최하 얼마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치? 무슨 행위라면 어떤 처벌한다. 강도를 저지르면 무슨 처벌한다. 이렇게 쭉 정해놓은 게 형법이야. 그러면 죄를 범한 이 범죄인을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처벌하는 절차 있지. 그걸 정해놓은 게 형사소송법이야. 그럼 뭐 검사가 범인을 검거를 해서 뭐 법원에다가 이 사람을 처벌하는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기소한다 그래. 기소가 돼야 되고, 그러면 법원이 뭐 양쪽 변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얘기 듣고 뭐 검사 주장 듣고 해서 법원이 어떤 절차에 따라 판결을 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 형사소송법이야. 그래서 법을 나눌 때 이제 실체법, 절차법도 이런 이제 그 내용 보고 정해진 내용을 보고 구별하는데, 독일, 영국이나 미국 쪽은 행정에 관한 법을 초창기 만들 때 주로 행정기관이 아까 행정위원회가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기도 하지만, 더 신경을 쓴 게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뭔가 국민들에게 뭘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하고 위반을 하면 뭔가 제재를 하고 막 이런 걸 할 때 그런 것도 정해놨지만, 거기다가 이걸 하려면 사전에 상대방한테 당신 이러이러한 뭐 위반이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고, 당신 이거에 대해서 변명할 거 있으면, 주장할 거 있으면 언제까지 변명을 해라. 상대방한테 변명 기회를 주고 들어보고 나서 그걸 참작해서 최종 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그런 절차,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를 굉장히 강조해서 규정을 했단 거야. 그래서 요거 꼭 알아야 돼. 절차법 중심으로 발전이 됐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법이 있었겠지. 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몰라, 우리 행정에 관한 법이 나타나는 거는 모르겠다. 조선시대 경국대전, 조선시대 경국대전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따지면 헌법이야. 그렇죠? 응? 그래요. 근데 그 경국대전 다 저희 것도 많이 베꼈잖아. 중국법,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법을 그대로 이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다 단절이 됐어요. 응? 단절이 됐고, 우리 갑오 개혁 이후에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이제 근대화를 이루잖아.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도 이제 갑오 개혁기에 일본의 압박을 받아갖고, 사실 갑오 개혁도 일본의 압력으로 한 거잖아.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로. 왜 그랬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벌써 식민 지배할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쉽게 하려면 일본에 있는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돼 있어야 통치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다가 야, 니네도 이렇게 바꿔라,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갑오개혁이라는 걸 한 거죠. 응?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일본은 어디 거 베꼈어? 일본은 이제 물론 미국의 군함이 와가지고 뭐 포 몇 발 쏘니까 그냥 손 들고 개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응? 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했단 말이야. 우리는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피면서 늦어진 거고, 일본은 그냥 한 포 몇 발 쏘니까 그냥 바로 개항을 했어.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서양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근대 문물이 발전이 됐잖아. 그걸 받아들였는데, 일본이 이제 시차를 쭉 유럽 대륙을 시차하더니 뭐야? 독일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야. 독일 내 법과 제도를 받아들였어. 응?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그 독일과 법과 제도를 받아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압박을 해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일본을 통해서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기에 응?
일본 행정법을 받아들였는데 일본 행정법이 결국 독일 걸 받으니까 우리는 결국 일본을 통해 대륙법계 행정법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사실. 그죠? 타율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다음 2차 대전 이전만 해도 독일의 행정법은 굉장히 국민들의 자유 권리 보호 이게 초점이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뭐야 그냥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서 법으로 뭐 한다 이런 것만 이제 포장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식의 법이 도입됐던 거지. 비민주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해방되고 하면서 바뀐 거죠. 그래서 민주적인 행정법이 된 거야. 뭐 하여튼 여기에 포인트는 일본을 통해 대륙법계 행정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징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둘로 나눕니다. 공사법 구별.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였는데 밑에 동그라미 봐.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 사건 따로 재판하는 재판소 따로 있대 없대? 따로 안 뒀어요. 원래 대륙법계는 행정소송 사건 따로 재판하는 재판소 따로 둔다 그랬지.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 그냥 일반 법원에서 다 일반 우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다 행정소송 사건도 같이 재판해.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르게 돼 있는 거지. 대륙법계 제도하고. 따라서 우리 동그라미 입어 뭐라 그랬어? 첫째 그때 행정사건도 어떻게 돼? 일반 사법법원,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서 관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요거는 이제 영미법계식 제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구의 시험에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법과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행정소송 사건만 따로 재판하는 재판소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응? 근데 내가 질문하는 여러분 이거 뭐 아는지 모르는지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행정법원이라고 있어 없어? 있어요.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있어요. 응? 근데 이 서울행정법원이 우리나라 일반 사법부하고 따로 분리된 법원이 아니라 사법부 안에 하급법원으로 지방법원급으로 법원을 둔 거야. 마치 그래놓고 우리가 회사 조직도 뭐 업무 영역 나눠서 응? 뭐 무슨 부 이렇게 업무 영역 나누듯이 법원도 뭐 민사소송 재판하는 부서, 행정소송 재판하는 부서, 형사소송 재판하는 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 조직도 이렇게 나누듯이 지방법원의 행정사건 재판하는 부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것뿐이야. 그 중요한 건 사법부 소속으로 돼 있는 행정법원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법부하고 분리된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점에서 영미식 제도야. 응? 어쨌든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 아직 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전국에 있지는 않고 서울에만 행정법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행정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대륙법계식 그 사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응? 행정국가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면 행정법원이 있긴 하나 사법부의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법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사건, 민사사건 다 같이 재판하기 때문에 응? 우리나라는 다른 거야.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관할한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라 해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는 아까 프리츠 베르라는 독일학 제가 얘기했듯이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시켜 놓은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헌법의 기본 원리가 행정에 관한 법 만들고 적용할 때 따라야 되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만 첫 번째는 뭐야? 우리나라 실질적 법치주의라 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응? 그 정도. 뒤로 가면 또 뭐가 있나요? 자, 민주주의 원리. 그래서 예를 들어 정보 공개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보장, 뭐 국민의 참여 보장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민주주의 원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 분권주의 원리, 그 다음에 사회적 복지국가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사법국가주의는 조금 아까 또 얘기한 거야. 응?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거기 색깔 입혀서 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다 같은 색으로 복사를 하니까 조금 잘 안 보이죠. 응?
다음 주에 나오는 정식 교재는 깔끔하게 보일 거야. 응? 이거 눈에 잘 띄게. 자, 거기 보면 이거 판례 중시해. 이거 시험에 매우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셋째 줄에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고 잘 보여요?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해.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응?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데 국민이 이렇게 중요해.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보호를 안 했다. 헌법에 위반된다 하고 이제 청구 들어간 거야.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야?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됐느냐. 즉 과소보호 금지 그대로 풀면 뭐야? 과소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면 안 된다는 게 과소보호 금지잖아. 응?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기준 어느 정도 이상은 보호를 해야만 그래도 기본권을 보호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최소 기준 이하 최소 기준조차도 보호가 안 됐다면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 응?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게 중요한 얘기야. 네. 반면에 요거는 이제 국민한테 뭔가 이익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네, 얘기를 들어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할 거라. 국민한테 이익 주는 어떤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이익 주는 걸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 그게 과소보호 금지 원칙. 최소한 어느 이상은 해야 된다. 그 기준에도 못 미치면 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지. 그다음에 반대로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거 있지. 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한테 뭔가를 금지시키고 뭔가 제한하고 불이익 주는 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과잉 침해 금지야.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건 필요 이상으로 과잉하게 하면 안 된다. 과잉 침해 금지가 되고 국민한테 이익 주는 건 최소한 최선 기준 이상은 해줘야 된다. 응? 그 정도만 최소 기준 이상만 하면 일단 문제는 없는 거로 본다. 이거는 최대 얼마까지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최소 얼마 이상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 과소 침해 금지. 응?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돼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응?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쉬었다 갑시다.